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해부해보는 코너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은 누군가요? 일론 머스크인데요. 뭐 현실의 아이언맨 이런 별명도 있는데 뭐 실제로 아이언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이 이제 만들어졌을 당시에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또 아이언맨 팬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봐도 요즘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가 2분기에 깜짝 흑자를 달성을 해서 뭐 S&P 500 지수 편입을 위해서 조건도 충족을 했다. 그런 뉴스 나오는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모델 3 이 차량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 경쟁 자동차 회사들은 코로나19로 실적이 악화됐는데 이 테슬라도 사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 가동이 상당 기간 중단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고 4분기 연속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 중인 또 다른 회사잖아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도 뭐 요즘 굉장히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로켓 개발 업체지 않습니까? 네. 사상 처음으로 화물 덮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페어링 두 쪽을 모두 공중에서 회수하는 시험에 성공을 했는데 이 페어링이라는 게 뭐 그 로켓 쏘는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공중을 날아가다가 뭐 몇 개 뭘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껍데기 같은 걸. 네. 그걸 이제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떨어질 때 뭐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거나 이러면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이 돼서 재사용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천천히 떨어질 때 가서 그물로 받는 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아. 근데 그것을 해야 이제 이걸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또 발사 비용을 이제 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겉에 로켓을 감싸는 이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군의 첫 번째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도 이 스페이스X의 기술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원래도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는 더 이제 부자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는 197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가져서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혀서 12살 때 간단한 게임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걸 $500를 받고 소스 코드를 이제 잡지에 기고를 해서 이제 공개하는 일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어렸을 때 컴퓨터를 좋아했는데 말이죠. 네, 이런 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아주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친구들이 왕따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또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학대를 또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머니가 캐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1989년에 캐나다를 이주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을 다니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캐나다로 이제 가서 공부를 했던 거고 네. 1992년에는 원하던 대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편입을 해서 물리학, 경제학, 복수 전공으로 이제 학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재료과학, 물리학 이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좀 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스탠퍼드 대학에도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네. 이틀 만에 그만두고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리콘밸리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따려고 학교에 들어간 건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1990년대 중반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제 인터넷이 새로 개발이 돼서 그때 그랬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닷컴 버블 뭐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것 때문에 거품이 조성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것도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 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좀 당시에도 이제 미래 산업이었던 그런 이제 좀 아이템들을 구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좀 모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루에 $1만 쓰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한 달 동안 살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못 살죠. 근데 이 사람은 왠지 의외로 이제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난 사업가의 길을 걸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인터넷 바람을 타고 이제 좀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동생하고 함께 인터넷 기반 지역 정보 시스템
집투라는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언론사에 이렇게 뭐 지역 정보라든지 회사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였는데 1999년에 컴팩에 이제 회사를 매각을 했고 대가로 이제 2,200만 달러 정도를 지분 가치를 이제 손에 넣게 됐다는 거죠. 네. 이때가 불과 이제 28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얻은 그 이익으로 그러면 뭐 또 다른 회사를 차렸겠죠. 이때 이 2,200만 달러 중에 1,0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X.com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X라는 문자에 집착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였는데 이게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에 이 페이팔이라는 또 송금 서비스를 개발한 캄피니티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어떤 좀 추진하고 있던 이런 금융 서비스보다 이 페이팔이 더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사명을 페이팔로 바꾸고 2002년에 페이팔을 또 이베이에 한 15억 달러에 팔거든요. 네. 이 거래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만큼인 1억 6,500억 달러 정도를 손에 이제 쥐게 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으로 또 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스페이스 X, 즉 우주 항공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우주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왜 하필 우주 쪽에 사업을 할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우리가 우주를 뭐 상상은 하는데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하여튼 뭐 꿈이 크고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이제 좀 저가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언젠가 사람이 화성에 이주를 할 테니까 그걸 위한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 생각이죠. 네. 이런 걸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구상했던 사업은 화성에 좀 미니 온실 개념의 어떤 식물이 들어있는 뭔가 패키지를 보내서 이 식물들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뭐 이런 아이템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소박한 그런 규모의 아이디어였는데 실제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현실성이 없었다는 거죠. 네. 차라리 그냥 로켓하고 유인 우주 왕복선 개발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우주항공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게 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것도 일부 선진국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이 영역은 민간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기술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벤처기업으로 승부를 걸면 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나사가 이때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뭔가 상업용 유인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맡기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둘이 맞으면서 이 스페이스X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전폭적인 지원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는 그때까지는 이제 좀 국제우주 정거장에 뭘 보내려고 할 때는 러시아 우주선인 소유주를 이제 임대를 해서 보냈어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X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임무를 스페이스X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스페이스X는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듭할 수가 있게 됐고 2017년이 되니까 직원 수가 약 6천 명에 달하는 거대한 회사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처음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정부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성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뭔가 로켓을 발사한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던 시기였고요. 네. 그런데다가 이 처음에는 이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시도를 한 세 번째까지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안 된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발사 시험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개인 사업가로서는 이제 최초로 위성 발사에 성공한 인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사업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도 2015년에 로켓이 공중 분해가 된다든지 또 2016년에는 아예 통신위성을 싣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로켓이 폭발을 해서 이 덕에 이제 2017년 1월까지 이제 발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인지 아무튼 이후에 뭐 절치부심을 해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군사위성 분야에서 러시아의 의존도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이런 방침을 또 명확히 하면서 이 군사위성 분야에서의 스페이스X의 성공 가능성도 역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에서도 미국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자립을 좀 하겠다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때도 미국과 소련이 이제 우주에 누가 먼저 진출하느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경쟁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먼저 쏘는 거는 소련이 이겼는데 달에 먼저 간 거는 이제 미국이 이기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뭐 지출을 더 많이 할 이유는 좀 없어진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의 주도권은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고 미국도 이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미국도 우주항공 기술 영역에서는 러시아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왜냐하면 우주항공 기술, 로켓을 쏘고 뭐 이런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뭐 군수 자본들,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보잉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맡기기에는 정치적 논란이라든지 또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로켓 발사 및 유인 우주선 기술 중심의 이런 사업자가 필요해진 거였고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X와 좀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저희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테슬라 어떻게 시작된 기업인가요? 원래 이제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2003년에 창립이 된 회사인데 네. 2004년에 일론 머스크가 앞서 말씀드린 페이팔로 번 돈으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사실상 이제 창립자를 뭐 사실상 내쫓고 본인이 이제 경영인을 맡으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되는데요. 이 전기차라는 게 연비가 좋고 또 편리하기는 하지만 좀 느리고 주행거리는 짧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고 예. 여기에 따른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소형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주력하는 이런 사업의 어떤 형태가 많았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예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어서 기존의 이제 기업들하고 경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네. 당장은 경쟁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미래에는 전기차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특히 지금의 어떤 스마트 환경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 결합될 거라고 보면은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는 앞으로는 전기차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이 테슬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종적인 형태의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운전 데이터를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한 딥러닝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것을 이미 전제하고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당연히 비교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에서 다 이제 데이터 수집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다만 아직은 사람의 어떤 관찰을 전제로 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이 지금은 탑재가 돼 있어서 아직은 반쪽짜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곧 완전한 수준의 어떤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금방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금방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공언을 하면 결국은 또 실현이 돼 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것도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